범죄인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인상이 자연적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잘생긴 사람도 있고요. 예전 영화인데 공공의적 재미있게 봤습니다. 협박 편지는 가끔씩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저건 영화는 영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들이 뭐 떡볶이 먹으면 좀 약간 너무 소녀 감정 같아서 그렇지 않을까. 요즘엔 전쟁은 거의 하면 바로 와해입니다. 경찰이 완전히 찌를 말리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폴 형사 출신 전재홍입니다. 강력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들이 있는데 그 부서를 강력반이라고 합니다. 강력반 형사 되려면 일단은 경찰에 들어와야죠. 경찰에 들어오시면 보통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지구대 파출소라고 하는 지역 경찰에 배치가 됩니다. 강력반 형사에 누가 뭐 승진해서 나간다 아니면 어디 이동한다고 하면 이제 공석이 생기잖아요. 모집을 합니다.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일 잘하고 뭐 운동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강력계 형사님들의 강력한 직업적 강점은 뭔가요? 일단 강력 형사들은 중요 범인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결국에는 다 경찰 일이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인데 나쁜 범죄자를 잡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데 한몫한다는 자부심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는 보통 형사팀, 형사지원팀, 그리고 강력팀, 실종수사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좀 큰 서 같은 경우에는 마약수사팀도 따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력팀이 좀 가장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강력 사범을 잡으려면 또 미행도 해야 되고 잠복도 해야 되니까. 경찰관으로 오래 일하면 형사가 되는 건가요? 형사라는 게 이제 어떤 계급은 아니고요. 사복을 입고 범인을 쫓으러 다니는 사람들 형사라고 하는데 부서가 다른 겁니다. 근무복, 경찰복을 입고 그 지역 관서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사복을 입고 우리 범인을 쫓으러 다니는 업무가 약간 틀린 거죠. 지역 관서, 지역 경찰들은 초동 조치를 하는 부서고 우리 형사들은 이미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범인을 추적해서 검거하는 그런 부서죠. 형사들은 보통 신고 사건이 나면 출동을 해요. 만약 이제 그게 계속 현행범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거를 하고 이게 이제 현행범이 아니고 이미 발생된 거라고 하면 사건을 접수해서 뭐 CCTV를 조사한다거나 통화 목록을 조사하고 이제 수사를 합니다. 이 범인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서 특정이 되면 필요할 경우에 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잔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도 조사를 하고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형사님들은 대부분 날카롭게 생기셨던데 일부러 무서운 인상을 뽑는 건가요? 일단은 범죄인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이제 기가 세고 그래야 되니까 인상이 자연적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잘생긴 사람도 있고요. 귀여운 사람도 있습니다. 범인하고 싸워서는 잡을 필요 없고요. 길을 꺾어놓는 게 제일 중요하죠. 검거할 때는 여러 형사들이 같이 가서 범인이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기선을 제압하고 체포를 하는 게 가장 좋죠. 범인하고 싸우면은 범인만 손해가 아니라 형사도 손해죠. 맞을 수 있으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형사님들은 다 싸움 잘하고 덩치가 크신가요? 물론 체격이 좋은 사람도 필요하고 체격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다른 능력이 있으면 될 수가 있죠. 수사를 잘한다거나 다른 뭐 특기가 있으면 덩치만 큰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이 이제 형사가 완력을 쓰는 거는 굉장히 부분적인 일이고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완력은 굉장히 포션이 크지 않다. 인터폴 형사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저희 인터폴도 똑같습니다. 인터폴에 이제 공석이 생기면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해서 가장 적임자를 뽑는데 보통 뽑는 게 이제 외국어를 잘하고 수사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습니다. 인터폴 형사들은 외국어로부터 접수되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보고 저희가 수사할 거는 하고 아니면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로 보내고 다시 피드백이 오면 또 그걸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외국 출장도 가고 또 외국 경찰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죠. 그 목적에 따라 다른데 많이는 못 갑니다. 이제 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그 정도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형사로 일하시며 가장 크게 다쳐본 경험은 뭐예요? 저는 뭐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근데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좀 위험했던 순간은 경비 경찰을 하면서 시위하던 분이 갑자기 이제 몸에 휘발유 뿌리고 라이터에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있던 형사들이 덮쳐 잡았어요. 라이터를 뺏었는데 갑자기 불이 확 붙어버렸죠. 저도 이제 한 1m 거리에 도와주려고 같이 이제 덮치려고 했는데 라이터를 뺏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거의 이제 정신이 진짜 거의 멘붕이 왔는데 형사들은 일부 이제 화상도 입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라이터가 2개였던 거예요. 불 질렀던 사람은 한 며칠 있다가 사망을 했고 저희 형사들도 다행히 이제 많이는 화상을 입지 않았는데 바로 이제 옷을 벗어서 그 경우가 제일 좀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긴박했던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된 걸 제가 볼 때마다 위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이저건이 형사님들의 최고의 제압 무기라던데요? 테이저건은 요즘에는 그 훈련을 해요. 저희 때는 안 했는데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한테 쏘면 다 전달이 되잖아요. 못 참습니다. 참을 것 같은데 못 참아요.
많이 써봤어요. 가까운 거리는 잘 맞, 근거리는. 대외적으로 조심할 게 겨울철에 두꺼운 외투 같은 거 입으면 사실 안 통합니다. 안 통하고 살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전극이 2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얼굴에 쏘면 안 됩니다. 이제 실명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흉기 든 사람도 위험한 게 예전에도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다가 테이저를 맞고 쓰러졌는데 그 흉기에 자기 목이 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테이저건이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위험한 범죄자 유형은 뭐예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가장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범죄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묻지마 범죄도 보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사고의 틀에 갇혀서 범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공상을 하고 망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요즘에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신 현실적인 형사 영화 있으세요? 예전 영화인데 그 공공의적, 공개공적을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1편 부당거래? 부당거래도 좀 이렇게 좀 현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 영화에 항상 등장하는 형사의 감 진짜 있나요? 대부분 한 업무를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감이 생기죠. 저도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맹신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케이스에서 보면 다 그 감대로 하다가 정말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잡은 경우도 있고, 그 감만 믿고 하다가 또 잘못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보다는 요즘에는 객관적인 그런 증거, 그걸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형사의 감을 느끼셨나요? 그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저 사람이 범인 같다라는 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정황 증거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일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여러 번 맞다 보면 나는 감이 정말 탁월해라고 자만을 할 수 있죠. 근데 99번 맞더라도 한 번 감이 틀려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감을 그냥 감으로만 참고만 하지 맹신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형사 영화에서 클리셰로 나오는 형사 가족의 불편함 진짜인가요? 없다고는 말을 못해도 그렇게 뭐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지역의 형사들을 약간 불량배 같은 놈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사가 혼자 뭐 이렇게 저녁에 뭐 술을 마시고 혼자 귀가하다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집단으로 맞고 그런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폭행을 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형사에 대한 보복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근데 보복 범죄 같은 경우에는 또 형이 또 중하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거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협박 편지는 가끔씩 오는 것 같습니다. 수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경찰서로 보내는 경우 있습니다. 간혹. 저는 뭐 앞에서는 이제 뭐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뒤로 뭐 가족을 협박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형사님들 진짜 욕 찰지게 하시나요? 요즘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사실 인권도 존중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 우리 형사분들이 그렇게 거칠거나 영화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젠틀합니다, 요즘에는. 진실의 방으로 진짜인가요? 그건 영화죠. 영화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백 보강의 법칙인가? 저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독직 폭행이라고 처벌을 크게 받습니다. 경찰을 그만둬야 되는 거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근데 예전에 일부 경찰관들이 이렇게 성과 욕심에 의해서 양천경찰서였죠. 그때 그 피의자를 이제 고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저렇게 뭘 씌우고 때려도 그게 이제 지주막과 출혈이라고 그러는데, 그 뇌 밑에 이제 머리가 이렇게 딱 돌아가면, 고개가 딱 돌아가면 탁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망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건 영화는 영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바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목이 탁 돌아가는 순간 출혈이 발생해서 뇌에 이제 피가 차가지고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얘기할 때는 살이 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대만 쳐도 술 먹고 이제 시비가 붙어서 한 대를 쳤는데 그냥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지주막과 출혈이 발생해서 바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폭행을 하면 안 됩니다. 영화에 나오는 게 정보원 진짜인가요? 가장 중요한 게 정보원들이죠.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그 관련된 그쪽 세계에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형사의 능력은 정보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불각은 불가온 것 같습니다. 멀리 있으면 아무 첩보도 얻을 수 없고, 또 너무 가까이 친하게 되면 그들과 유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잘 조절하는 사람이 훌륭한 형사인 것 같습니다. 형사가 범인을 제압하는 중 시설을 망가뜨리면 누가 보상하나요? 그거는 이제 그 케이스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피치 못할 상황에 따라서 하면 이제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걸 국가배상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이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떤 손해가 발생이 되면은 그 이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냥 경과실, 과실이 있긴 하지만 크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배상을 합니다. 해줍니다. 그냥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형사님이 100% 보상하는 케이스도 있는 건가요?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고의로 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국가에서 일단 그거를 배상을 해주고 우리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액수를 개인 공무원에게 청구를 합니다. 방탄복, 방검복, 삼단봉 등을 사비로 사는 형사들도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방탄, 방검복, 삼단복은 다 지급이 됩니다. 경찰 장비는 다 지급이 되고 만약 사비로 뭐 사시는 분은 뭐 왜 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규정상은 저희가 규정된 장비를 쓰게 돼 있어요. 방검복이와는 상관이 없죠. 자기가 좀 더 플렉시블하고 좀 가볍고 그런 거는 사도 되는데 삼단복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된 게 쓴 게 맞습니다. 경찰이 규정된 거 사비로 사는 거는 더 충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형사의 잠복 근무는 어떨 때 하는 건가요? 잠복이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의심되는 피의자가 있는데 집에서 나올 때 잡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 집 앞에 이제 있는 게 잠복이지 검거할 대상자면 바로 검거를 하죠. 영장을 받아서. 근데 그렇게 꼭 검거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딜 추적을 해서 뭐 미행을 해서 다른 장소로 가는 걸 봐야 된다고 하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영화 속 형사들은 맨날 짜장면, 국밥 먹고 있던데 왜 그런 거예요? 짜장면이요? 자기 취향이 아닐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죠? 햄버거도 많이 먹고 서브웨이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개인 취향이 아닐까? 짜장면이 가장 뭐 편하고 먹기 좋아서 그냥 당이 많아서 몸에는 안 좋다고 합니다. 형사들이 뭐 떡볶이 먹으면 좀 약간 너무 소녀 감정 같아서 그렇지 않을까? 터프하고 보니까 국밥이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형사님, 오늘 점심 메뉴 뭐였어요? 저는 그 쌀국수 먹었습니다. 형사의 신문을 받는 용의자한테 주는 밥은 경찰서에서 사주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냥 단순 용의자는 안 사주고요. 잡혀온 사람, 피의자로 저희 시설에 부금이 된 사람은 사줍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인이라고 하죠. 참고인. 범인 아닌데 진술하시는 분들은 참고인 여비도 줍니다. 요즘에는. 그 여비로 드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급식비라고 하는데 비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이제 유치장에 들어오셔야 나오죠. 형사를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때리면 처벌이 되죠. 처벌이. 형사를 때리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치면 공무집행 방해, 치상형이 되게 셉니다. 일단 경찰을 폭행을 하면 인생 날아가시는 이제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다친 형사님은 산재되는지? 산업재해는 이제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용어고 이게 업무에 따라서 어떤 유형에 따라서 다른데 경찰이 다치게 되면 업무 중 수행했다는 게 이제 인정이 되면 공상해라고 합니다. 치료비가 이제 어느 정도 보정이 되죠. 공상입니다. 공상. 공무상, 상해, 공상. 형사가 범인과 싸우다가 다치면 범인에게 민사소송 걸 수 있나요? 또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되는데 그 정도 하면 보통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경찰한테 위해를 가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죠. 현실적인 조직폭력배는 어떤가요? 현실적으로요? 나쁜 놈들이죠. 근데 요즘엔 조직폭력배가 약간 양상이 예전과는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뭐 유흥업소, 갈취 그런 게 많았는데 뭐 요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요즘 조직폭력배들이 다른 피싱 범죄나 돈이 되는 뭐 사이버 도박 뭐 그런 걸로 좀 갈아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보스, 중간 보스, 행동대장 같은 체계가 있다던데요. 나름대로는 뭐 체계가 있죠. 보스부터 해서 뭐 중간 보스도 있고 행동 대장도 있고. 근데 조직 폭력배로 인정을 받으려면 강령이 있고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럿이 몰려서 다닌다고 해서 조직 폭력배는 아니고 조직이 돼야 돼. 일단 조직이라는 거는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강령이 있어야 돼. 목표가 있고 형님 말을 최우선으로 듣는다라든지 자기네들끼리 법칙이 있어야 돼요. 룰이. 조직폭력단끼리의 전쟁도 있다고 하던데요. 요즘엔 전쟁은 거의 하면 바로 와해입니다. 요즘은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누군가 뭐 다치거나 죽거나 또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가 발생하면 경찰이 완전히 찌를 말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예전에 우리 영화에서 보던 그런 전쟁은 별로 없습니다. 형사로 일하시면서 겪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으신가요? 좀 둔감해진 것 같아서 뭔가 있어도 크게 뭐 충격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다. 약간 좀 무뎌진 건지 원래 둔한 건지. 하여튼 사건들 보면은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죠 사실. 저는 충격보다는 요즘에 이제 예전에 있던 사건들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픈 사건이 많다.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것만 좀 잘 됐다라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없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